수진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죽은 나의 아들 태성이의 보험금과 집이 모두 며느리 수진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 태성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려보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침묵뿐이었죠. 75세의 나이에도 정자 씨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오후엔 뜨개질이나 바느질로 시간을 보냈어요. 태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없는 집은 여전히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자 씨는 급히 뜨개질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수진은 양손 가득 장보던 에코백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죠. 오늘 할인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배추도 싱싱한 걸로 골라왔어요. 수지는 정자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성이와 재혼한 지 2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스킨십도 익숙해졌어요. 수지는 정말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태성이가 살아있을 때도 시어머니인 정자를 극진히 모셨고 태성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정자를 돌봐주었어요. 아침마다 정자의 혈압약을 챙겨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시장도 다녔습니다. 정자는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생했구나. 민재는 어디 있니? 정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15살 손자 민재는 평소 이 시간이면 학원에서 돌아와 있어야 했거든요. 수지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늦는다고 문자 왔어요. 요즘 민재가 저한테 점점 말을 안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손을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사춘기라 그래.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자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민재는 아빠가 재혼한 이후로 수진을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름으로만 불렀죠. 태성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태성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의 친어머니는 민재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태성이는 홀로 민재를 키우다가 수진과 재혼했어요. 정자는 민재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수진이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태성이도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수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정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태성이 없어도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수지는 정자가 도우려고 하자 정중하게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밥상을 차렸죠.
정자는 며느리의 그런 배려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과 말투는 완벽했어요. 시어머니를 대하는 예의도 흠잡을 데 없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가끔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떨쳐냈어요. 민재가 집에 들어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정자가 어서 와, 밥 먹자라고 부르자 민재는 가방을 던져놓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민재는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컸고 눈빛도 태성이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하지만 태성이와 달리 민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특히 수진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정자는 민재가 아직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니? 수진이 민재에게 물었지만 민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런 민재가 안쓰러웠어요. 많이 힘들었지? 천천히 먹어. 정자가 민재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자 민재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계속 민재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민재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어요. 학교는 어땠니? 네.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네. 이런 식이었죠. 정자는 이런 분위기가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민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어머님도 함께요. 하지만 민재는 공부해야 해요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자는 민재 방으로 갔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태성이가 쓰던 책상이었는데 민재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물려받았죠. 정자는 그 책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재야, 수진이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재는 펜을 놓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15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후 민재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정자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할머니가 다 이해해. 민재는 정자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만은 계속 곁에 있어주세요. 민재의 작은 목소리에 정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민재 혼자 두고는 절대 안 가. 정자는 민재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성이가 없는 이 집에서 세 사람이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민재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정자는 아들 태성이를 생각했습니다. 살아생전 태성이는 민재를 무척 아꼈어요. 재혼을 결정할 때도 민재가 좋은 엄마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정작 민재는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정자는 수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재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고 학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놓는 수진의 모습은
완벽한 엄마 같았어요. 하지만 민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 수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책가방을 어깨에서 내리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단답형 대답이 이어졌죠. 수진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자가 보기에도 수진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재의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학교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주고 심지어 민재의 친구들 이름까지 외워가며 관심을 보였어요. 수진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민재도 마음은 있을 거야. 정자가 며느리를 위로하려고 말했지만 수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민재는 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정자는 수진의 변화된 어조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은 항상 인내심 있고 다정한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그 애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 정자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저를 아예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태성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거부하고 있었다고요. 정자는 수진의 말에서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수진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의부사들까지 챙겨야 하는데 정작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정자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민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친엄마도 없으면서 저를 새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정함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늦게 정자는 민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재를 거실로 불러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재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민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전화?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도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애만 없으면 모든 게 간단해질 텐데라고 말했거든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민재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사람이 이상했어요. 아빠가 자꾸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밤 아빠한테 따뜻한 우유를 갖다 드렸거든요. 그게 왜 이상해?
아빠는 원래 우유를 안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유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이 몸에 좋다고 해서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는 민재의 말을 듣고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태성이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고 수진이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거실로 나타났어요. 어머님, 민재랑 무슨 중요한 얘기하세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정자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학교 숙제 얘기 좀 했어. 정자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수지는 민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벌써 이렇게 늦었네. 방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재는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들어갈게요. 민재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자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가 방문을 닫고 난 후 수진이 정자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민재가 혹시 저에 대해 이상한 말 하지 않았죠? 정자는 수진의 직감적인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민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소름 끼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재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수진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새엄마일 것 같았지만 정자는 그 속에 숨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마치 민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떠보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그냥 사춘기라 그런 것 같아.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 정자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수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민재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진이 말했지만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태성이가 갑자기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수진이 태성이에게 뭔가를 했던 걸까요? 새벽 2시쯤 정자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살짝 다가가 보니 수진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노파는 완전히 내 편이고 의심하지도 않아. 수진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민재, 그 애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너무 눈치가 빨라서 걱정이야.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수진의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다정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수진의 다음 말을 들은 정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성이의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모든 게 내 이름으로 정리되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수진의 마지막 말을 들은 정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자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요. 그리고 민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하루 종일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며느리로 변신하지만 밤에는 차가운 본성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은 위험한 사람이고 민재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어젯밤 들었던 수진의 전화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어요. 완벽한 연기였거든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민재 도시락 특별히 정성스럽게 쌌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고생 많다. 벌써 다 준비해놨네. 민재가 식탁에 앉자 수진은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 하지만 민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이제 모든 상황이 달리 보였습니다. 수진의 다정함은 가식이고 민재의 차가운 반응은 당연한 거였죠. 수진이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간 사이 정자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태성이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인데 수익자가 신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날짜를 보니 태성이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원래 수익자는 분명히 민재였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가 수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태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민재 이름이었는데 말이죠.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성이는 평생 민재를 걱정했던 아버지였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서명 부분이 어색했어요. 태성이의 평소 서명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자는 태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들의 서명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서명은 위조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수진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고 계셨어요?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었어. 수진은 정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야, 왜? 정자가 반문하자 수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방 정리를 해놨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정자는 수진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난 내 방에 들어갈 일이 없어. 오후에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수진이 마트에 간 사이 민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아빠의 보험금이랑 집이 모두 수진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분명히 제게 말했어요. 집은 제 이름으로 해놨고 보험금도 제가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다 바뀌어 있었어. 정자가 말하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했구나.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실 때 항상 약을 가져다 드렸잖아요. 혹시 그때 몰래. 민재야,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민재가 정자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김영주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주는 태성이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형주 아저씨가 왜 의심을 할까?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형주 아저씨랑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못 만났죠.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형주가 전화를 걸어와서 태성이가 만나자고 했는데 왜 안 와?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약속을 깜빡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할머니, 형주 아저씨한테 연락해보세요. 뭔가 아실 수도 있어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예요. 민재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민재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수진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학교 얘기, 성적 걱정을 하더라고. 정자가 둘러대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자는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였어요. 정자가 서류를 펼쳐보는데 수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서류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건데. 태성이 보험금 관련 서류인 것 같네. 정자가 말하자 수진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처리할게요. 복잡한 절차라서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수진이 서류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보험금 문제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 2시쯤 정자는 또다시 수진의 방에서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형주가 자꾸 연락하고 있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태성이 사고 당일에 만나기로 했었다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형주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재도 문제야. 그 애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빨리 처리해야겠어. 수진의 마지막 말을 들은 정자는 민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일 당장 형주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자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이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태성이의 죽음에 정말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재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정자는 조용히 김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주야, 나야.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형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태성이에 관한 중요한 얘기야. 정자가 말하자 형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뵐게요. 아주머니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형주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끄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병원에 예약 확인하려고. 정자가 둘러대자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오후 3시 정자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형주를 만났습니다.
형주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재의 증언, 수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보험금과 집 소유권이 바뀐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형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주머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태성이가 돌아가던 날 말이에요. 저랑 만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 형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이가 전화해서 형주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정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태성이가 안 나타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했더니 수진 씨가 남편이 급한 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형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태성이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정자가 물었습니다. 형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태성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요즘 수진이가 뭔가 이상하다고요. 정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고? 자꾸 약을 권한다고 했어요. 잠을 못 자는 것 같다고 수면제를 가져다 주고 피곤해 보인다면서 영양제도 먹이고. 형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태성이는 원래 약 먹는 걸 싫어했거든요.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재가 말했던 우유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형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성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문자예요. 핸드폰 화면에는 태성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형주야, 내일 만나서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어.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재를 부탁해. 정자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태성이가 뭔가 예감했던 거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형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자는 형주에게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말했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과 집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말이죠. 그 서류들, 혹시 서명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형주가 물었습니다. 맞아. 태성이 서명이랑 달랐어. 정자가 대답하자 형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이는 저랑 사업을 같이 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많이 했어요. 그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재에게서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집에 오세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뭔가를 태우고 있어요. 정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주야, 민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야겠어. 저도 같이 갈게요. 형주가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와 형주는 뒷마당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뭘 태우고 있니? 정자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아, 어머님. 그냥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주가 재빨리 불을 끄고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을 살펴봤거든요. 이건 태성이 필체로 된 메모네요. 형주가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의심 내용이 적혀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바로 그때 민재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아빠 휴대폰을 없애려고 했어요. 민재의 손에는 태성이의 오래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민재야, 그걸 어디서 찾았니? 정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뭔가 태우러 나가길래 수상해서 찾아봤어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형주가 핸드폰을 받아서 확인해 봤어요. 아직 켜지네요. 혹시 녹음 파일이나 메모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수지는 점점 다급해졌어요. 그건 제 남편 것이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형주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어요. 형주가 핸드폰을 조작하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녹음 파일이 있네요. 형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수진과 정체불명의 남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다 정리됐어. 민재도 곧 떨어져 나갈 거고 우리 둘만 남잖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 나올 거야.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녹음을 듣던 정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이 정말로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증거가 될 것 같네요. 형주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후였습니다. 정자는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우리 민재.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진실이 더 밝혀질지 두려웠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형주는 이미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긴급 신고입니다. 살인 의혹 사건이 있어서 신고드려요. 형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민재야, 내가 그 핸드폰을 숨긴 거구나.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민재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수진아, 진정해. 이제 다 끝났어. 끝났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다니. 형주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아주머니와 민재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주 씨, 당신도 방해하지 마세요. 태성이가 죽은 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라고요? 형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죠? 그리고 태성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보낸 문자는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 사람이. 태성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제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의심했다고요. 다른 행동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서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태성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민재만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가정부 취급했다고요. 민재가 정자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그 사람을 정말 아꼈어요. 아꼈다고? 수진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유산을 다 내 이름으로 해놨을까? 나는 아내인데도 한 푼도 못 받게 해놨다고. 형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한 거군요. 태성이 서명을 흉내내서요. 수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태성이가 자꾸 의심하길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성이를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로 위장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이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어요. 차에서 정신을 잃고 나서 절벽으로 밀어버렸죠.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형주가 재빨리 정자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시죠?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살인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인생은 끝이었어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고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진이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칼을 집어든 채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입 다물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형주가 정자와 민재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수진 씨, 진정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난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수진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요. 수진은 칼을 든 채로 경찰들과 대치했습니다. 저리 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세요.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안 돼요. 저는 감옥에 갈 수 없어요. 하며 칼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결국 수진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수갑을 차였습니다. 신수진,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수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정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민재만 무사하면 돼요. 정자가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주가 경찰관에게 태성이의 핸드폰을 건넸어요. 이 안에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네,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경찰관이 핸드폰을 받으며 말했어요. 민재가 정자에게 안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태성이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정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수진 씨 자백과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도 모두 원상복구될 거예요. 형주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태성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줬나 봐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태성이가 마지막까지 민재를 지키려고 했구나. 그 증거들을 남겨놔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경찰차가 수진을 태우고 떠나갔습니다. 정자와 민재, 그리고 형주는 조용해진 집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끝났어.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자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는 태성이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정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자는 민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모든 게 밝혀진 걸까요?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재는 악몽에 시달렸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럴 거야.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날 거야. 정자가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자 할머니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형사는 정자와 민재를 조사실로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신수진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질적인 계획이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는데요? 정자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먼저 태성 씨 살해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약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태성 씨가 유산을 모두 민재군 앞으로 해놓은 걸 알고 나서부터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개월 전부터요? 네, 그때부터 태성 씨에게 조금씩 약을 먹였다고 해요. 건강보조제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형사의 설명에 정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태성 씨가 점점 피곤해하고 잠을 못 잤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류 위조 작업도 진행했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와 집 소유권 이전 서류,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어요. 정자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태성이가 정신이 흐릿할 때 서명을 받아낸 거군요. 정확히는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태성 씨의 다른 서류들을 참고해서 말이죠.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 밤, 형사는 잠시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성 씨가 김영주 씨와 만나기로 한 날, 수진 씨가 더 강한 수면제를 탄 음료를 줬다고 합니다. 태성 씨가 의식을 잃자 차에 태워서 절벽 근처로 가져갔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정말 깨어나지 못한 채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가 절벽으로 떨어진 거죠. 정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니요. 그럼 수진이가 정말로 우리 태성이를 죽인 거군요. 네, 1급 살인에 해당합니다. 형사가 확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진 씨에게 공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범이요? 정자와 민재가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내연남이 있었어요. 박철수라는 남자인데 수진 씨와 함께 이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태성 씨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수진이가 처음부터 태성이를 노린 거였나요? 수사 결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 씨가 재산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형사의 말에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박철수라는 남자는 어디 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현재 도주 중이지만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박수진 씨가 모든 걸 자백해서 행방을 추적하고 있어요. 형사가 답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박수진 씨가 민재 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금을 모두 받고 나면 민재 군을 어디론가 보내버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정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고아원이나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낼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민재는 곧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통화에서 말했던 거죠. 형사의 설명에 민재는 몸서리를 쳤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다행히 태성 씨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모든 게 밝혀질 수 있었어요. 특히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성이가 마지막까지 민재를 지키려고 했구나.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성 씨가 수진 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죽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을 해뒀던 거죠.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김영주 씨와 만나려고 했던 것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민재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했던 거죠. 형사가 답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위조된 모든 서류는 무효 처리됩니다. 집과 보험금은 모두 원래대로 민재군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는 1급 살인,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으로 중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공범 박철수만 체포하면 모든 게 끝나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민재가 정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네요. 그래, 우리 태성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정자가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으니까 아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민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고 험했던 진실 찾기가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 없이 진실을 알고 태성이를 추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민재와 함께 법정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꼭 가야 할까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요.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재는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힘들어했거든요. 가야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해. 정자가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성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형을 받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수진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에서 김영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민재야. 오늘 힘들겠지만 함께해요. 태성이를 위해서요. 형주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정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태성이 마지막 문자를 보관해둔 덕분에 결정적 증거가 됐어.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수진은 정자와 민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사무관의 목소리와 함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수진이 어떤 형을 받게 될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 신수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살인행위입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하여 건강을 악화시켰고, 범행 당일에는 강한 수면제를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산 상속을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고 보험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더욱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것도 모자라 민재에게까지 해를 끼치려 했다니요.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 가족들 앞에서 연기를 계속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사용해 저항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재가 정자의 팔을 꼭 잡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적 욕망을 위해 생명을 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계획성, 잔혹성,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신수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정자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무기징역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부연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워낙 심각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25년이라니요.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수진이 계속 소리쳤어요. 민재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를 죽인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끝까지 반성을 안 하네요. 경위. 피고인을 제지하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법정 경위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정자는 수진의 말을 듣고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치를 떨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태성이와 살았다니. 수진이 완전히 퇴장한 후 판사가 추가로 발언했어요. 또한 공범 박철수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을 통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그때 검사가 일어나서 보고했어요. 판사님, 박철수는 어제 부산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로 이송 중이며 곧 구속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공범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고가 완전히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담당 검사가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가 구현되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성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줬나 봐요.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주가 말했어요. 25년이면 수진 씨가 나올 때는 65세가 넘을 거예요. 사실상 인생이 끝난 거죠. 그래도 무기징역이 아니라서 아쉬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빠 목숨을 25년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정자가 민재를 달랬어요. 그래도 충분히 무거운 형이야. 25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며 살겠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어요. 길고 힘든 법정 투쟁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끝났어.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자가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형주가 덧붙였어요. 박철수도 곧 처벌받을 테니까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이 25년 형을 받았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성이의 억울함도 풀렸고 민재도 안전해졌으니까요.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태성이와 함께 꽃 구경을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민재.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정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친구들이랑 농구도 하고 왔어요. 민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늘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진로 상담? 정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중에 검사나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자는 민재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아빠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민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주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형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민재야, 공부 잘하고 있지? 형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형주야, 고생 많다. 맨날 뭘 사가지고 와. 정자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형주는 거실에 앉으며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아주머니, 박철수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징역 15년 선고받았어요. 15년이라. 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형량이네. 공범이지만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참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15년이면 충분히 무거운 형이죠. 형주가 설명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네요. 아빠를 해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로 끝났어. 우리 태성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형주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보험회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모든 보험금이 민재 명의로 정식 지급된대요. 정말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 소유권도 완전히 민재 앞으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형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태성이가 민재를 위해 마련해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할머니, 그런데 저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돈을 혼자 쓰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와 함께 써야죠. 민재야, 그건 내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정자가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할머니도 함께 챙기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민재의 말에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주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재가 정말 많이 컸네요. 태성이가 하늘에서 뿌듯해할 것 같아요. 정자는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민재. 할머니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몇 주 후 민재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민재와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형주도 함께 했습니다. 민재야, 떨리지? 정자가 물었어요. 조금요. 그런데 아빠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 든든해요. 민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민재는 전교 2등으로 상을 받았어요. 정자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졸업식이 끝나고 정자와 민재는 빈 강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둘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민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도 엄마도 없는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자는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다운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정자가 민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저를 언제까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5세인 자신이 언제까지 민재를 돌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내 아빠도 엄마도 다 되어줄게. 정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웃으면서 민재는 잠시 정자를 바라보다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민재 사랑해. 정자가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강당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민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아빠 얼굴 같지 않아요? 정자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로 태성이를 닮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네, 정말 아빠 같아. 아빠가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와 민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길 양쪽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글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 정자가 대답했어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의지하고 할머니도 저 의지해요. 민재가 정자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자와 민재는 태성이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졸업장을 사진 앞에 놓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 중학교 졸업했어요. 전교 2등도 했고요.
민재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태성아, 우리 민재가 이렇게 잘 커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자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 태성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재가 졸업했다.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태성이도 하늘에서 뿌듯해할 것이다. 앞으로도 민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정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태성이인 것 같았습니다. 태성아, 고마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잔인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드디어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할 정자 씨와 민재를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격려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